오늘 보수 진영에서 대선 출마가 잇달랐습니다. 김문수 장관, 황교안 전 총리, 유정복 시장, 이철우 지사까지요. 영상으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우 필요한 위기 극복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입니다. 이제 인천에서의 압축된 노하우를 전국으로 확장해 펼쳐 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민생성과의 리더십을 펼치겠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네. 국민의힘 범보수라고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15명까지 세던데 언론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 기간이 짧다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짧은 게요? 네. 그리고 뚜렷한 그 강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이 그 기회에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단체장 출신들이 이 대선 후보로 여러 거론되고 있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단체장 후보께서는 이제 당장 내년 6월이면 지자체선거에 재선 선거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번 경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이제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패했을 경우에 당권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군도 많고 이제 앞으로 출마를 선언할 후보군도 많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애초 예상하기로는 그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른바 한동안 애도 기간을 좀 가진 이후에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었는데 그 예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습니다. 주말 지나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순이요? 그 주자들 중에 상당수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에 반대했으면 조기 대선에도 반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탄핵에 반대했던 건 반대했던 거고 막상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고 윤석열 파면이 현실이 되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그런 그 각자의 계획들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허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가 예상되는 이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차제에 그 몸값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년 공천을 위한 안전장치를 좀 만들자.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자라는 의도의 이제 출마 선언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대권보다는 이제 당권의 비중을 두는 그런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몇 분이나 출마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번 대선에 배수의 진을 치고 어쨌든 대통령 파면을 뒤로하고 보수 혁신의 길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겠다라는 뭐랄까요? 뭐 모두가 진정성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진짜 대권의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그렇게 뭐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 거론되는 분들과 몇 명 통화를 했었는데 경선 룰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8명, 4명으로 줄이는 정도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내가 8명 안에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 선언을 잇따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부터 4명으로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출마 선언했다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 룰이 내일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하고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의 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경선 룰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두 분께 아예 공통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후보만 뭐 15명 안팎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요. 한덕수 대행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차출론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이 득과실은 무엇이냐.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한덕수 대행의 이 차출론의 실체? 네. 어떻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특히 관세 정쟁이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통상 전문가로서 몸값이 높아진 측면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 요구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워낙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는 저는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당의 후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저는 뭐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고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요. 경쟁은 좋은 겁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후보를 검증할 수 있고 그 경쟁 과정에서 쌓인 에너지가 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이고 그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확정 짓는 것은 경선 과정 자체의 흥행이 곧 컨벤션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득이 되는 요인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후보가 20명 가까이나 되는데 그 후보들의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선을 관리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출마를 권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종의 이제 패배주의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짙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당연하죠. 사실은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후보를 내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후보를 내려면 최소한 그 지금 이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그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든지 뭐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도 지금 당원이거든요. 1호 당원이 파면당함으로써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초래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이 다시 국민한테 신임을 얻겠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리수고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 출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 얘기를 거론하는 건 저분이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고 이번 대선의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고 또 대미 외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통상 이슈를 푸는 데도 적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발상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대선 이후에 당내 권력 지형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 개파 간에 이런저런 신경전이 있는데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당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대선 이후에 당권이나 이런 데는 뜻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컨트롤하기에 적합한 그런 한덕수 총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주변에는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아직까지는 뭐 그럴 뜻이 없다는 걸 본인이 밝힌 데다가 이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내란 수사의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 그 미임명 그리고 또 두 분의 대통령 헌법재판관을 월권을 해서 추천하는 바람에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형식적 2인자였습니까? 2인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을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좀 곤궁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설적으로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싶고 출연자가 많다고 드라마가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연자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과연 그 경선이 역동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낼까? 그보다는 내란 속에 쫓아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보 먼저 국민의힘 이제 후보 군부터 한번 좀 한 명씩 살펴볼 텐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여기서 얘기하면서 김문수 장관이요. 깨끗한 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제 안철수 의원도 도덕성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우리 당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제 전 대표가 됐죠. 아마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판을 흔들 리터 이 7.8의 강진이 와도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대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우리 당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게 예.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노동운동을 오래 했었고 예. 1996년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도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엔 누가 뭐래도 엄친아 아주 착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재명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고 예. 그 도덕성을 강점으로 이재명 대표와 싸워보겠다라는 전략적인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글쎄요, 뭐 상대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계속 이재명 대표만 물건으로 진단 모습 이런 것도 좋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에 그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한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 초유의 일을 겪고 나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반성과 또 쇄신과 그럼으로써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당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하고 단절하지 못한 채 이 비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한 일이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이것만 남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을 예를 들어서 부추기고 또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부각시키겠다. 이게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으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2번이나 이 위헌을 저질러서 파면된 그 정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사태를 초래한 그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는 정당보다 더 위험하겠냐라는 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되게 이재명 때리기가 최대의 전략인데 예. 그것만으로 이번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처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종한 이런 어떤 위헌적인 내란 사태에 이걸 넘어서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반탄 쪽에 가까웠던 분들은 그런 경향성이 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처럼 좀 찬탄 쪽에 어느 정도 치우친 후보들의 경우에는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대표님? 뭐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했던 사람들로 나뉘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탄핵이 파면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우리 당은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과거보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식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를 두고도 저는 경선 과정이 본격화되면 토론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탄핵 또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국민께 소구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뭐 조금 더 대중의 지지를 받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한다고 하길래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거를 강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르거든요. 맞습니다. 저 본격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내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12월 3일 밤에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에 나섰던 사람이 뭐 한동훈 전 대표였잖아요. 물론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도 이런 메시지를 냈지만 그에 앞서서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실제로 병력이 동원됐을 때 그분들에게 여기에 부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상징적인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헌과 관련한 이슈를 한동훈 전 대표가 요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를 자신의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은 그 계엄과 개헌이라는 두 개의 어떤 상징적 정치 자본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장소 선정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박 의원님 그 대선 후보 정도가 되면은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디서
언제 하느냐도 정치적인 타이밍,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장소나 시점 이런 게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 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광화문에서 국민통합의 그렇죠.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이제 김문수 장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도 이제 본청 계단에서 함으로써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12월 3일 날 계엄 해제에 본인이 앞장서고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걸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국민의힘 내에도 있기 때문에 예.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더 낫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현실은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전 장관 같은 이제 후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두둔했던 그런 분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예. 이번 대선은 글쎄요, 뭐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훨씬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거고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뭔가 이 보수 정치의 뭐 쇄신 변화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훨씬 쉬운 선거가 된다는 수월한 선거가 수월한 되겠죠. 선거. 예. 홍준표 대구시장 근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모병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박 의원님, 모병제하고 이 징병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는 명확히 타겟 지지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 예. 청년 표심을 의식한 그런 공약인 것 같아요. 근데 군 가산점 부활은 이미 폐지된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약간은 좀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병제는 아마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군대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어떤 질을 갖는 군대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에 맞춰서 군을 현대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모병제는 불가피한 방향일 텐데 구체적으로 모병제를 어떤 이를테면은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모병제를 할 거냐를 둘러싸고는 정책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 출마 선언도 전에 저렇게 공약부터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예. 본인이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는데 예. 자신 있다. 자신 그리고 있다. 앞서 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과 소통을 해왔다고 홍준표 시장이 자부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뭐 자신감의 발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선거에 20대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건은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건 이제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와 어떻게 절연하고 단절할 거냐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예. 일부 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약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표심을 얻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실제로 20, 30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이번 대선은 20, 30대가 과거 옛날에 선거와는 다르게 캐스팅 보트, 변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2022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20, 30대 표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 간의 승부를 갈랐다. 저는 이렇게 그때부터 좀 봅니다. 영향을- 네. 왜냐하면 세대별로 그 투표 성향이 굉장히 고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예. 이미 40대, 50대들은 진보적 성향, 특히 민주당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요. 60대, 70대는 보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예. 결국에는 20대, 30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 사실 인구 구조도 보면요. 40대, 50대와 60대, 70대가 비슷한 구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20, 30대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이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2022년에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젠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예,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나와 있는
탄핵 찬성 집회에는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많고요. 예. 탄핵 반대 집회에는 젊은 남성들이 반대로 많이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도 예. 모병제라든가 군 가산점이라든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병제는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데는 모든 분들이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출생이 고착화되면서 병력 자원은 부족해지고요. 현대전은 이렇게 병력 자원보다는 다른 전술적 무기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가되 어떻게 그러면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예. 정치권 또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께 이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해서 탈레바지라고 표현하고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히틀러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워낙 뭐 단어 사용이 거칠긴 하지만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그리고 예. 정치에서도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게 이제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시장이 그런데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들을 규정하는 거죠. 근데 규정을 하되 극단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탈레반도 극단이고 일단 히틀러도 극단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와 다르게 어쨌든 뭐 중용과 통합의 그런 면모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잖게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새겨 듣겠다. 아, 그랬죠. 뭐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분이잖아요. TV 토론이 아마 하게 될 텐데 TV 토론에서 이제 후보들 간에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떤 구도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지 그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뭐 또 김문수 장관 다 이제 토론에 일가견들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계엄국 탄핵을 둘러싸고 또 찬반 입장도 갈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이 될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런 데 있어서 기선제압을 하겠다. 이게 아마 홍준표 장관이 저렇게 경쟁 상대를 극단으로 규정한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하나요. 홍준표 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과는 다른 점이 공직을 버렸다는 점인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 점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주는 어떤 뭐 메시지나 상징성이 있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다른 상대방을 뭐 탈레반이나 히틀러에 비유했는데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정한다면 시라소니라면 우리 1950년대에 동대문파, 종로파, 명동파 이렇게 막 전국도 활동하는. 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활동했다. 예. 그래서 뭐 일본어로는 좀 다른 표현도 하긴 하지만 예. 그런데 그간의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에 열광했던 분들은 야 역시 화끈하다. 하려면 미련 없이 직을 버리고 나와서 배수진을 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찬성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금 뭐 본인은 공직 굉장히 오래 했었고 정치 오래 했지만 대통령을 계속 꿈꿔왔고 이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대구시장직 버리고 나오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직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철우 지사도 안 했어요. 박 의원님께 제가 궁금한 게 네.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13일로 출마가 네.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직을 내놓지는 않고 시장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를 하겠다. 예. 라는 이제 결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하나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중도 하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예.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 정치 인생에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맞아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 기간 되게 야인으로 떠돌기도 했고 그래서 서울시장직을 또 이번에 경선에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게 법적으로도 경선 과정에서 시장직을 던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후보가 되면 시장직을 내놔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 시장직을 좀 책임 있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만약에 경선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시장직을 완수하겠다. 이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만약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으로서도 서울시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세훈 시장 이상의 카드도 없어요. 물론 다른 도전은 있겠지만 그 경우에 뭐 당의 의사를 확인해 보겠지만 다시 한번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직을 미리 내놓고서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도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한 채로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